2300년 전의 인류가 현대의 40층 아파트 높이에 달하는 120m짜리 거대 마철루를 바다 한복판에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철근도 없고 콘크리트도 없던 그 시절에 오로지 거대한 돌덩이와 녹인 남만으로 이 불가능한 높이를 감당해냈다는 건 지금의 공학적 상식으로도 경이로움을 넘어선 공포에 가깝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살펴봤듯이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의 중심이었지만 그 앞바다는 수많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항해사들의 무덤이나 다름없었죠. 이 무역항의 안전을 지키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위엄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빛을 뿜어내는 압도적인 등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120m라는 높이가 당시 건축 기술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수치였다는 점입니다. 이 미친 프로젝트를 맡게 된 설계자 소스트라토스는 아마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잘못하면 수천 명의 인부들이 돌더미에 깔려 죽는 건 물론이고 왕의 분노를 사서 가문의 멸족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소스트라토스는 고민 끝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영리한 수직 설계를 고안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건물을 세 개의 서로 다른 기하학적 구조로 나누어 쌓아 올리는 이른바 3단 설계였습니다. 맨 아래층은 지면을 꽉 움켜주는 거대한 사각형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 1단 기단의 높이만 해도 60m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웬만한 성벽보다 훨씬 높고 웅장한 수준이었죠. 사방 3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사각형은 건물 전체의 하중을 집안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높이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만 톤에 달하는 석회암과 황황암의 무게를 땅이 꺼지지 않게 받쳐주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소스트라토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위로 올린 2단 구조는 놀랍게도 팔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팔각형이었을까요? 이것은 미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람의 저항을 계산한 공학적 승부수였습니다. 100m가 넘어가는 고공에서는 지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바닷바람이 건물을 사정없이 흔들어댑니다. 만약 2단까지 사각형으로 올렸다면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구조물에 엄청난 균열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팔각형 구조는 바람의 흐름을 여러 방향으로 쪼개고 흘려보내면서 건물이 받는 풍압을 혁신적으로 줄여주었습니다. 현대 마청루들이 바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건물을 비틀거나 구멍을 뚫는 것과 같은 원리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꼭대기층인 3단은 매끄러운 원통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높고 바람이 가장 거센 곳인 만큼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형을 선택한 겁니다. 사각형에서 팔각형으로 다시 원형으로 좁아지는 이 구조는 하중은 아래로 단단히 누르고 위로 갈수록 공기역학적인 유연함을 확보하는 당대 최고의 하이테크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설계도가 있다 해도 재료가 버텨주지 못하면 모든 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한 돌덩이들을 서로 어떻게 이어붙여야 지진과 해풍 속에서도 수백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소스트라토스는 여기서 현대의 용접 기술에 맞먹는 충격적인 결합 방식을 선보입니다. 수천 개의 거대한 석재 사이에 홈을 파고 그 안에 쇠막대기를 박아 넣은 뒤 녹인 납을 부어넣어 돌과 돌을 하나의 덩어리로 용접해버린 것이죠. 이 방식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이 딱딱하게 굳어 부러지는 대신 납의 연성을 이용해 미세하게 진동을 흡수하며 충격을 흘려보내는 일종의 내진 설계 역할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거대한 석재들을 고작 밧줄과 도르래만으로 100m 높이까지 끌어올려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명의 노예와 소들이 경사로를 따라 돌을 운반하고 층이 올라갈 때마다 건물의 중심을 잡기 위해 매 순간 정밀한 수평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뼈대를 세우는 과정만으로도 이미 당대의 상식을 초월한 수준이었지만 사실 파로스의 진짜 비밀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부에 숨겨진 정교한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꼭대기까지 이어지는 넓은 경사로가 나선형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사람이 오르내리기 위한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통로는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는 불꽃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땔감을 실은 수레들이 꼭대기까지 쉼없이 오갈 수 있게 만든 일종의 수직 물류도로였죠. 자, 이제 건물은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100m 위에서 불을 피운다고 해서 그 빛이 수십 킬로미터 밖의 배들에게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단순한 횃불 정도로는 칠흑 같은 밤바다의 안개를 뚫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소스트라토스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거대한 광학 기술을 건축에 접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학 기술의 핵심인 거대한 반사 거울과 등불을 120m 상공에 안전하게 안착시키려면 무엇보다 건물의 진동을 잡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아무리 빛이 멀리 나간들 건물이 미세하게라도 흔들려 버리면 수십 킬로미터 밖의 배들에게는 빛이 깜빡거리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소스트라토스는 단순히 돌을 높이 쌓는 것을 넘어 이 거대한 마철루를 하나의 거대한 강철 스프링처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는 재료의 특성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등대의 겉면을 감싸는 백색 석회암은 햇빛을 반사해 낮에도 이정표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지만 문제는 그 엄청난 무게와 강도였습니다. 하중이 집중되는 하단부에는 석회암보다 훨씬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아수안산 붉은 화강암을 배치했죠. 이 화강암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나일강 상류에서 거대한 뗏목에 실려 운반되어 왔는데 그 무게만 해도 수십 톨에 달하는 것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단한 돌들도 지중해의 강력한 지진 앞에서는 유리장식처럼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게 소스트라토스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돌은 위에서 누르는 힘에는 강하지만 옆으로 비트는 힘, 즉 전단력에는 너무나도 취약하거든요. 여기서 소스트라토스의 천재성이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그는 돌과 돌을 단순히 맞닿게 놓는 대신 각 석재의 이음새마다 디귿자 모양이나 I자 모양의 홈을 깊게 팠습니다. 그리고 그 홈에 두꺼운 철제 막대기를 끼워 넣었죠. 하지만 철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팽창하면서 오히려 돌을 깨뜨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틈새에 녹인 납을 직접 들이부었습니다. 액체 상태의 뜨거운 납이 철막대기와 돌 사이의 미세한 틈을 완벽하게 메우면서 굳어버린 겁니다. 이게 왜 소름 돋는 점이냐면 납은 금속 중에서도 매우 부드러운 연성이 뛰어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발생해서 건물이 좌우로 흔들릴 때 이 납층이 완충작용을 하며 지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일종의 댐퍼 역할을 해준 거죠. 돌과 돌이 직접 부딪혀 깨지는 걸 방지하고 건물 전체가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충격을 흘려보내는 구조였습니다. 현대 고층 빌딩에 들어가는 내진용 고무 패드나 납 면진 장치와 원리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술입니다. 상상해보세요. 2300년 전의 인류가 용광로에서 끓어오르는 납을 수십 미터 높이까지 끌어올려 수천 개의 돌틈에 정밀하게 부어넣는 장면을요. 이건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거대한 정밀기계를 조립하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소스트라토스는 바닷바람에 섞인 강력한 염분이 건물을 부식시킬 것도 계산에 넣었습니다. 그는 등대 기초 부분에 거대한 유리 블록을 깔았다는 기록도 남아있는데 이는 수분이 지면에서 타고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는 방습층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료 하나하나의 물리적 성질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조합한 당대 최고의 재료 공학이었던 셈이죠. 이렇게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뼈대가 완성되자 이제는 그 안을 채울 거대한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등대 내부를 관통하는 나선형 경사로의 폭은 말 2마리가 끄는 수레가 서로 비껴갈 수 있을 정도로 넓게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히 계단이 아니라 수직 도로를 건물 안에 만든 건데 이 경사로는 건물의 무게중심을 안쪽으로 단단히 모아주는 구조적 지지대 역할도 겸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 매일 엄청난 양의 땔감과 소모품들이 쉼없이 공급되었고
그 꼭대기에선 드디어 인류 역사상 가장 밝은 인공의 불꽃이 타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좋은 연료를 써서 불을 피워도 100m 아래서 보는 사람들에겐 그저 작은 점 하나로 보일 뿐이었거든요. 소스트라토스는 이 빛을 50km 밖 수평선 너머까지 직선으로 쏘아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빛의 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거울의 존재가 당시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또 하나의 수수께끼였습니다. 보통의 거울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거대한 청동 반사경이 등대 꼭대기 불꽃 뒤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거울은 단순히 빛을 반사하는 판이 아니라 정교하게 연마된 오목한 형태의 금속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이미 빛의 반사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소스트라토스는 이 지식을 이용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불꽃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 수평선 너머로 쏘아보내는 일종의 서치라이트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낮에는 이 거대한 거울이 타오르는 지중해의 태양빛을 반사해 마치 하늘 위에 또 다른 태양이 떠 있는 것 같은 강력한 섬광을 만들어냈습니다. 덕분에 뱃사람들은 밤이 아니더라도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알렉산드리아의 위치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발 120m 높이에서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는 불꽃을 유지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연료가 필요했으니까요. 학자들은 이 등대가 하루에 소모하는 땔감의 양만 해도 수톤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나무가 귀했던 이집트에서 이 어마어마한 양의 연료를 조달하기 위해 나일강을 타고 끊임없이 뗏목들이 들어왔고 등대 내부의 나선형 경사로에는 땔감을 가득 실은 수레와 노새들이 24시간 내내 줄을 지어 올라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등대 관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공급망이 도시 전체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빛의 도달 거리입니다. 지구의 공류를 계산했을 때 120m 높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론적으로 약 50km 밖에서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당시 항해술로는 수평선 너머의 땅을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파로스의 빛은 그 한계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것이죠. 칠흑 같은 밤자다에서 길을 잃은 선원들에겐 이 빛은 단순한 이정표를 넘어 신의 구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이 거울이 적의 배를 불태우거나 수백 킬로미터 밖의 함대를 감시하는 마법의 도구라고 믿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건 과장된 전설이겠지만 그만큼 파로스의 광학 기술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법처럼이나 경이로운 최첨단 기술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소스트라토스가 남긴 이 공학적 유산은 이후 1000년 넘게 지중해를 지배하며 모든 등대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파로스라는 단어가 여러 연어에서 등대를 뜻하는 어원이 된 것만 봐도 이 건물체가 인류사에 남긴 족적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죠. 단순히 높이 세운 돌기둥이 아니라 수학과 물리학, 그리고 치밀한 물류 시스템이 결합된 고대 공학의 정점이었던 셈입니다. 이 거대한 빛의 기둥은 알렉산드리아를 세계 최고의 항구로 만들었고 그 풍요로움은 자연스럽게 지식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등대가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의 안전을 지켰다면 그 배들이 싣고 온 수많은 지식과 기록들은 항구 바로 옆에 세워진 또 다른 거대한 전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파로스의 빛이 물리적인 바다를 비추었다면 이제 그 빛을 따라온 학자들이 인류의 정신적인 어둠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등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으로 시선을 돌려보려 합니다. 파로스의 불꽃이 인도한 그 끝에는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한 곳에 모으겠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곳은 바로 등대와 함께 알렉산드리아의 상징이자 현대 대학과 도서관의 원형이 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집어삼키려 했던 이 거대한 지식의 블랙홀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다음 화에서
지식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그 매혹적인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